바다나 대양에 뛰어들 용기가 날 만큼 수영에 자신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수영이나 다이빙을 아무리 잘해도 피해야 할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러한 장소 중 일부엔 위험한 수중 바위, 강한 조류 및 조수가 있어요. 또 다른 곳은 괴물과 신비한 생물에 대한 전설로 유명하고요. 그럼 이제 수중 호러쇼로 들어가 볼까요? 스트리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요크셔에서 사용되는 더 스트라이드라는 단어의 변형으로 워프강의 좁은 구간을 가리키는데 너무 작아서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좁아요. 하지만 그 크기에 속지 마세요.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거든요. 물에 한 발만 들어가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와프강은 강력한 물살을 가지고 있고 스트라이드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물살이 더욱 강해요. 격렬한 물살은 스트라드 주변의 석회암을 침식시켜 다른 강바닥보다 훨씬 더 깊은 빈 공간을 만들었어요.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해류로 인해 스트라드 강둑도 약해졌어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서서 빠른 물살을 바라보고 있는 땅은 위험한 물 위에 매달려 있는 깨지기 쉬운 난간일 뿐이에요. 스트라드 강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에 대한 기록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최악인 건요, 이 순진해 보이는 개울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수중 모험을 할 때는 좀 더 안전한 수역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주말 휴양지를 찾고 계신다면 호스슈 호수가 제격입니다. 모래사장, 하이킹 코스, 피크닉 장소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이 호수에는 약 405제곱미터에 달하는 고사목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호수가 차지한 것은 나무뿐만이 아니에요. 1989년과 1990년에 발생한 지진은 뜨거운 마그마 아래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어요. 이 가스는 공기 중으로 스며들어 호수 주변의 모든 생명체에 피해를 입혔어요. 지금도 호스슈 호수는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이곳이 무서운 이유는 독성가스의 수치가 무작위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곳곳에 붙어있는 경고 표지판은 즐거운 숲속 하이킹의 공포영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하와이 카우아이에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였던 멋진 폭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키프 폭포는 한때 수영과 다이빙을 즐기기 위한 명소였어요. 폭포에 가려면 흙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했고 마침내 6m가 넘는 높이의 폭포가 아래의 수정처럼 맑은 웅덩이로 쏟아지는 숨막히는 광경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11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어요. 왜였을까요? 키프 폭포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폭포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분명한 이유겠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목격자들은 폭포 아래쪽에서 평화롭게 수영을 즐기던 수영객들이 갑자기 수면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사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현지인들은 이 모든 것이 시끄러운 관광객의 방해를 싫어하는 물의 정령 모호 때문이라고 믿어요. 수영장 바닥에 강력한 소용돌이가 있다는 이론도 있어요. 어쨌든 가이드 출판사들은 더 이상 키프 폭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고 무단 침입은 엄중하게 처벌돼요. 태국만에 위치한 삼해산홀은 스릴을 추구하는 다이버들에게 최고의 장소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수심이 약 85m인 이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깊은 다이빙 장소예요. 하지만 이곳을 피해야 할 장소로 간주하는 이유가 수심이 깊어서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 지역은 대형 유조선의 주요 운송 구역이에요. 구멍 주변의 강한 해류는 다이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죠. 그것도 모자라 삼해산홀에는 의심하지 않는 다이버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창꼬치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물이 너무 탁해서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바다 생물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전체적으로 삼해산홀은 숨막히게 아름답지만 매우 위험한 장소로 강철 같은 신경을 가진 숙련된 다이버들만 탐험해야 합니다. 세계 상어 공격의 수도인 뉴스미나 비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플로리다 볼루시아 카운티에서 편안한 휴양지를 찾고 계신다면 이 해변은 다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뉴스미나 비치 주변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상어가 많이 모여들어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상어 공격이 너무 많이 보고돼서 세계 상어 공격의 수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조차도 이곳에 수영을 하러 가면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의 상어를 가까이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3m 정도의 거리인데 대부분의 경우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가장 위험하고 공격적인 상어 중 하나인 황소상어가 이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다시 한번 카우아이가 이목록에 올랐어요. 하나카피아이 비치라고 불리는 나팔리 해안의 해변은 지상의 천국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이곳에 가려면 가파른 바위가 많은 3.2km 정도의 트레일을 트레킹해야 해요. 이 외딴 해변에는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혼자서 해야 해요.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엄청나게 강한 이안류예요. 해안을 보호할 수 있는 암초가 없기 때문에 이안류는 거의 항상 존재해요. 만약 누군가 이안류에 휩쓸리면 수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안전한 해변은 약 9.7km나 떨어져 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이 해변은 안전면에서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해변을 방문하게 된다면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 좋아요.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몬태나주 버트에 위치한 인공호수인 버클리 핏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섬뜩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핏빛의 붉은색이에요. 물에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큰 실수예요. 만지지도 마세요. 이 물은 카드뮴, 비소, 아연, 납, 구리 등의 중금속으로 인해 매우 위험해요. 이 중금속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바위에서 나오는데 물을 초산성으로 만들어요. 사실 이곳은 예전에는 노천 구리 광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색을 띠게 된 거예요. 조언을 드리자면 전염병을 피하듯 이곳을 피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다음은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곳 중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호수 3개입니다. 이 호수들은 모두 아프리카에 있어요. 카메룬의 모눈 호수와 뇨스 호수, 르완다의 키부 호수는 모두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타이머와 같아요. 이 호수들은 지하의 녹은 암석 웅덩이 위에 형성됐는데 때때로 이 녹은 암석이 메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독성가스를 물속으로 바로 방출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스가 쌓이다가 갑자기 물 밖으로 터져나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분출을 석회암 분출이라고 하는데 주변의 모든 것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가스 구름을 방출할 수 있죠. 가장 무서운 부분이요? 이러한 폭발이 예고 없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호수 근처에 있는 경우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아요. 즐거운 수영을 즐기기에 추천하지 않는 다른 장소를 알고 계신가요? 그 장소들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루한 지구에 지치셨나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같은 질문을 해왔어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여러분을 도와줬어요. 지구에서 수광년 떨어진 놀라운 장소에 대해 많은 것을 발견했거든요. 일광년이 약 9조 킬로미터에 달한다니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지식의 우주선이 이륙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지구에서 25억 광년 떨어진 곳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이자 가장 먼저 발견된 천체인 퀘이사입니다. 퀘이사는 별이 아니라 먼 은하예요. 이 매우 밝은 천체는 초질량 블랙홀로부터 힘을 얻어요. 물질 원반이 블랙홀 주위를 소용돌이치며 마찰을 일으켜요. 추울 때 손을 비벼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죠. 손바닥 사이에 마찰이 열을 발생시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잖아요. 퀘이사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만 열의 양이 훨씬 더 클 뿐입니다. 자외선 차단 로션 챙기는 거 잊지 않으셨길 바래요. 이 퀘이사의 중심 온도는 섭씨 10조 도에 달할 수 있어요. 또한 빛도 있죠. 아주 강한 빛이요. 이 천체는 은하계의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100배나 더 밝게 빛나요. 이제 조금 시킬 시간이에요. 정확히 영하 272도입니다. 부메랑 성운이라고 불리는 젊은 행성 성운의 온도예요.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져 있어요.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8년에 이 성운의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이 성운은 수명 주기가 끝나는 별에서 나오는 가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운 안쪽은 시카고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불어요. 바람의 속도는 최대 시속 50만 킬로미터에 달해요. 그리고 성운의 차가운 온도에 감사해야 해요. 연구원들은 부메랑 성운의 온도가 영하 273.15도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제로 켈빈은 가능한 한 가장 추운 온도여야 해요. 모든 분자 및 원자 활동이 멈추는 지점이죠. 우주선의 온도 조절기를 올리고 싶을 정도네요. 다음으로 방문하고 싶지 않을 장소로 이동할게요. 죄송해요. 가장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은 지구에서 약 104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질량은 태양보다 660억 배나 더 크죠. 우리 은하의 초질량 블랙홀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해요. 질량이 태양의 450만 배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블랙홀의 식단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것들 중 어디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비하는지 계산함으로써 블랙홀의 팽창 속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블랙홀은 식욕이 꽤나 왕성해요. 천문학자들은 우주 어딘가에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숨어 있다고 믿어요. 만약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질량은 태양의 1000억 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가벼운 간식을 먹을 시간입니다. 우주선은 케플러 51개로 진입해요. 케플러 51개는 슈퍼퍼프라고 불리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행성이 있는 곳이에요. 푹신푹신하게 들리죠? 실제로 그래요. 이 행성들의 질량은 지구와 같거나 약간 더 커요. 하지만 그렇다고 행성들이 작다는 뜻은 아니에요. 목성 크기의 거대한 솜사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행성들은 대기가 아직 식어가고 있는 갓 태어난 행성이에요. 섭씨 260도는 감당하기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슈퍼퍼프는 특별해요. 슈퍼퍼프 행성은 지금까지 20개 미만만이 발견됐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행성이거든요. 레이스에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시속 4만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현재 인간 최고 속도 기록이에요. 이 기록은 1969년 아폴로 10호 임무에 참여한 나사의 우주비행사 트리오가 세운 거예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에 대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해 말의 아폴로 11호 미션이었죠. 지금 여러분은 지구에서 18,000광년 떨어진 별과 경쟁하게 될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은 이 별이 중성자별이라는 점인데요. 중성자별은 다른 거대한 별이 핵 연료가 고갈되어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게 됐을 때 형성됐어요. 빈 탱크로 달리는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승리가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겠죠?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거대한 별은 시간이 다 됐다고 느끼면 수축하고 회전을 시작해요. 피겨스케이터도 회전하는 동안 같은 행동을 해요. 발을 접어서 회전을 최대로 늘리죠. 이 중성자별은 우주의 챔피언이에요. 시속 2억 5천만 킬로미터로 회전해요. 빛의 속도인 시속 10억 7천만 킬로미터의 약 24%에 해당하는 속도예요. 우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신가요? 감마선 버스트로부터 충전할 시간이에요. 감마선은 다양한 형태의 방사선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기파예요. 이러한 폭발은 1960년대 후반까지 과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감마선 감지기가 장착된 위성이 우연히 태양계 밖에서 거대한 방사선의 폭발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감마선은 가장 에너지가 높은 형태의 빛이기 때문에 분명 어두운 것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감마선 폭발이 2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해서 블랙홀을 형성할 때 발생한다고 믿어요. 다른 설명은 초신성 생애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이 이벤트는 별이 쾅 하고 나가기로 결정할 때 발생해요. 감마선 폭발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밝게 빛나요. 태양보다 100만 조배 더 밝죠. 이런 게 에너지 부스트 아니겠어요? 지금쯤이면 기분이 한결 밝아지셨을 거예요. 매력 있는 장소를 방문하고 싶으실걸요? 해변 리조트가 아니라 마그네타랍니다. 반전이 있는 중성자별이죠. 마그네타는 지구의 자기장보다 1조배나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강한 매력에 빠지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살아서 이야기를 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2004년 항성 표면에서 폭발한 플레어가 5만 광년 거리의 지구의 자기장을 압축하는 데 성공했어요. 도시만한 크기의 별치고는 꽤 인상적인 일이죠. 이 거대한 자석과 한 팀이 돼서 농담입니다.
마그네타는 달의 절반 거리에서 지구상의 모든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도 나사는 지금까지 이 별들 중 31개만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간신히 마그네타의 끌림에서 벗어났어요. 갑자기 이상한 힘이 여러분을 홈베이스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우주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거대 인력체예요. 이 거대한 중력 불규칙성은 수십억 년 동안 우리를 점점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거대 인력체가 런하이어 기어 초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이름은 하와이어로 헤아릴 수 없는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행성, 별, 소행성의 거대한 집합체를 나타내죠. 우리의 고향 은하인 은하수는 이 거대한 초은하단의 한 점에 불과해요. TV쇼가 아닌 실제의 이론인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신비한 거대 인력체가 그 속도를 늦추고 있죠. 정확히 어떻게요? 연구원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알아내야 해요. 긍정적인 면을 보면 그들은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데 능숙해요. 우주의 종말을 빅크런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게 부를 사람이 남아있다면요. 여러분의 여정 역시 우주의 끝에서 끝나요. 지구에서 가장 먼 은하는 가장 오래된 은하이기도 해요. 빅뱅 이후 가장 먼저 형성된 은하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첨단 망원경이 멀리 떨어진 점을 발견할 때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완벽한 파도를 타고 서핑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얼어버렸어요. 분명 소름 끼치게 들리지만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쵸? 땡! 남극 대륙에서 굉장한 얼어붙은 파도를 볼 수 있어요. 이 파도들은 얼음이 압축되어 계속 증가하는 압력이 기포를 쥐어짜낼 때 형성돼요. 아름다운 파란색은 얼음이 녹고 다시 얼어서 생긴 결과예요. 여름이 시작되면 콜롬비아의 평범해 보이는 강이 액체 무지개로 변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알려진 카노 크리스탈레스는 5색으로 반짝여요. 빨강, 검정, 초록, 파랑, 노랑으로요. 1년 중 6개월 동안만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강에 밝은 색조를 주는 수생식물이 마법을 부리려면 적절한 수위와 햇빛의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호주는 킴벌리 지역 해안에 있는 독특한 수평 폭포의 본거지예요. 이건 사실 두 개의 좁고 정렬된 바위 사이를 흐르는 빠른 조수의 흐름일 뿐이에요. 조수는 9.1m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밀물이 바뀔 때마다 폭포는 거꾸로 떨어지죠. 또 호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암석이 있어요. 너무 커서 커다란 언덕처럼 보일 정도죠. 둘레가 9.7km, 높이가 351m예요. 바위는 아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침식되고 있어요. 이 진흙벽돌 건물들은 7층 높이인데 며칠 동안 태양 아래에서 구워진 비옥한 흙, 건초, 그리고 물로 만들어진 벽돌로 지어졌어요. 1층은 가축과 곡식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고 위층은 침묵과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한 장소였죠. 바위를 통해 물이 흐르는 곳으로도 알려진 애리조나주의 엔틸로프 캐니언에는 구멍이 뚫린 협곡이 2개 있어요. 몇 년 동안 사암을 흐르는 물이 아주 특별한 그림 같은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만약 나미비아의 나미브 사막에 메마른 땅에 발을 디딘다면 섬뜩한 풍경을 볼 준비하세요. 직경 1.8m에서 15m 사이에 무수한 원형 패치들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벌집 모양의 패턴으로 조직된 이것들은 지평선을 향해 2414km를 가로질러 뻗어 있어요. 이 패치들은 요정 서클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미스터리의 설명을 들으면 실망할지도 몰라요. 토양의 방사능으로부터 올해 흰개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아무도 이 원의 기원을 확실히는 알지 못해요. 하와이에 있는 할레아칼라산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곳 중 하나예요. 국립공원 관리자들은 이곳에서 측정할 소리를 거의 찾지 못했어요. 이 장소는 하와이어로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년 전에 활동했던 화산 덕분에 형성되었죠.
용암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여 산으로 자랐어요. 예측할 수 없는 자체적인 기후와 날씨를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7대양의 에든버러 정착촌을 여행하는데 배로 남아프리카에서 거의 일주일이 걸려요. 관광객으로 방문하려면 지방자치제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약 300명의 현지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먹거리를 직접 키우고 섬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유지해요. 호주의 다인트리 숲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이에요. 1억 년 이상 존재해오고 있죠. 다인트리는 몇몇 독특한 동물종 12,000여 종의 다양한 곤충, 그리고 호주의 개구리, 나비와 박쥐의 절반이 사는 서식지예요. 열대우림에는 약 3,000종의 식물도 있어요. 여행하는 방위는 세일링 스톤이라고도 불리는데,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있는 레이스트랙 플라야의 건조한 호수바닥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바위가 움직이면서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곤 했던 소름 끼치는 흔적을 남겨요. 어쨌든 일부 바위들은 무게가 299kg 이상 나가거든요. 게다가 어떤 자국들은 굽어있고, 반면 다른 것들은 예상치 못하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갑자기 돌지만 주로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결국 나사 전문가들은 2006년에 그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알고 보니 겨울에 호수가 물로 가득 차 바닥에 있는 바위를 얼음으로 덮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음은 부력이 꽤 있다 보니 수중 움직임과 바람이 호수 바닥을 가로질러 돌들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지나가면서 여름에 물이 증발할 때만 보이는 기이한 흔적을 남기게 되죠.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는 종종 세계의 번개 수도라고 불려요. 이곳에서는 1년 중 300일 동안 뇌우가 발생하는데 9월에 절정을 이루죠. 때로는 1분에 200번까지 번쩍거리기도 해요. 주변 안데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공기가 카리브해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 전기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지구상의 어떤 장소들은 다른 곳들보다 중력이 약해요. 예를 들어 캐나다의 허드슨만은 마지막 빙하기 때 아주 두껍고 무거운 빙하에 덮여 있었어요. 얼음이 녹기 시작했을 때 수톤의 암석을 바깥쪽으로 밀어냈죠.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중력은 덜해지죠. 지구가 이 자리에서 원래의 모습을 갖추려면 앞으로 5,000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때까진 여러분은 항상 세계 어느 곳보다 여기서 몸무게가 적게 나갈 거예요. 중국 주자이거구 계곡에 있는 오하해는 호박색에서 에메랄드 녹색으로, 어두운 옥색에서 밝은 청록색으로, 그리고 가끔 산호색으로 바뀌어요. 다른 이웃 호수들과는 달리 수중 온천 덕분에 절대로 얼지 않고 녹거나 마르지 않아요. 현지인들은 이곳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울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고 있어요. 주변 계곡에는 좁은 원뿔 모양의 카르스트 지형, 장관을 이루는 폭포, 약 140여 종의 새들, 그리고 자이언트 판다와 다른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과 동물종들도 있어요. 남극 대륙의 커먼웰스 안에 있는 케이프 데니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에요. 특이하게 바람이 아래로 불어요. 이것은 대륙의 돔 모양과 항상 차가운 기후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이 바람은 너무 빠르고 강해서 측정 기구와 그 기구들이 부착되어 있는 깃대를 망가뜨려요. 지금까지 최고 속도는 시속 322km였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10%를 차지하는 사하라 사막은 아주 덥고 건조해요. 그래서 하늘이 가장 맑은 곳 중에서 선두에 있죠. 그 위에는 구름이 거의 없어요. 이건 게다가 어떤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예요. 덴마크에는 사람들이 꽤 정기적으로 정전과 같은 효과를 경험해요. 얼마나 이상한지 보세요. 하지만 이 특이한 현상의 원인이 새인 걸 알게 되면 더욱 기괴해지죠. 매년 봄과 가을에 수백만 마리의 찌르레기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영국, 벨기에, 프랑스로 향한 연례 이동을 시작해요. 덴마크는 소트솔이라는 덴마크어로 검은 태양을 뜻하는 이것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의 장소예요. 새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큰 무리를 지어 다녀요. 새들은 착륙 전에 춤추는 것 같은 동작을 보여요. 하지만 사실 포식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다양한 대형을 만드는 거예요. 비록 새들이 고도로 동기화된 패턴으로 날지만 사람들은 그 거대한 무리들이 무질서하게 모양을 바꾼다고 생각하죠. 검은 태양은 해가 질 때 20분 동안만 지속되며 이 현상을 보려면 빠르거나 운이 좋아야 해요. 바뷰다의 핑크샌드 비치의 솜사탕색의 비밀은 그 위에 부서진 산호와 그 아래에 살고 있는 작은 적색 단세포 유기체 때문이에요. 이 혼합을 씻어낼 정도로 파도가 강할 때 그 유명한 색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 흠잡을 데 없는 청결함의 비밀은 공공시설이 없고 다른 카리브해 섬보다 덜 붐비는 데 있어요. 호주 피카니니 연못이 형성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내내 지하의 담수가 석회암을 통해 천천히 지표면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얀 석회암 벽이 있는 커다란 수중 동굴을 형성했죠. 여기서 다이빙하려면 특별 허가증이 필요한데 확실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바타라 협곡 폭포에는 누구나 걸어서 건널 수 있고 멋진 사진을 찍고 심지어 피크닉도 할 수 있는 3개의 자연다리가 있어요. 비록 누가 한가운데 구멍을 뚫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폭포는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석회암 침식의 결과물이에요. 수도 베이루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탄누린 마을의 위에 있어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인도의 메갈라야 주에 있는 한 마을이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곳의 연 평균 강우량은 약 11m예요. 벵골만에서부터 비를 가득 머금은 구름을 몰고 오는 따뜻하고 습한 몬순 바람의 결과죠. 이게 강과 폭포로 흘러들어 결코 멈추지 않아요. 들판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바구니 같은 덮개를 착용하고 있어요. 약 3,500명의 인구가 있는 레크네스 마을은 북극권 한계선 위에 있는 노르웨이에 위치해 있어요. 같은 위도에 있는 다른 곳들에 비해 유난히 기후가 따뜻해요. 1월의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이고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1.7도인데 이건 유럽의 많은 지역에선 꽤 평범한 온도죠. 페루 푸나초원. 텅 빈 사막, 바위투성이의 땅, 그리고 거대한 빈 공간. 아, 잠깐만요. 저기 야레타가 있어요. 야레타는 너무 독특해 보이는 꽃식물이어서 이걸 보면 포토샵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막의 다른 지역과는 아주 달라 보이죠. 첫눈에는 이끼로 덮인 바위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린 3,000년 된 안데스 산맥에 얼어붙은 푸나초원에서 발견된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물이 지어 자랍니다. 그리고 아주 빽빽해서 여러분이 야레타 관목 위에 올라선다고 해도 문제없이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할 거예요. 캐나다 스파티드 호수. 사람들은 그곳을 캐나다에서 가장 마법 같은 장소라고 부릅니다. 겨울과 봄에는 다른 호수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호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는 여름에 거기 가보세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간 기분이 들 거예요. 파란색, 녹색, 노란색 반점이 있는 물방울 무늬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름 동안 300개가 넘는 물웅덩이가 생기는데 마치 마법처럼 보여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각각의 물웅덩이가 다른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밝은 색깔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각각의 물웅덩이에는 높은 농도의 서로 다른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리오틴토. 5,000년 이상 동안 붉은 강은 구리, 은, 금, 그리고 다양한 광물로 가득 찬 광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강이 독특한 붉은색을 띠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 지역을 수세기 동안 채굴했지만 광산업 전체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산들은 18세기에 다시 발견될 때까지 버려져 있었어요. 강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산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해요. 물속의 박테리아는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에도 비슷한 곳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유로파 표면 아래에는 산성 바다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 도야마만.
만약 일본의 도야마만의 해안가를 걷고 있다면 신비스러운 형광의 푸른빛을 보는 행운을 얻을 수도 있어요. 물밑에서 나오는 불빛이 밤바다를 밝힙니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숨막히는 쇼를 펼치는 것은 반딧불 오징어입니다. 이 생물은 해저 200m 아래에서 서식합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해안 근처에 모입니다. 심지어 때때로 파도를 타고 해안으로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징어가 내뿜는 빛은 사실 몸을 숨기고 보호하기 위한 위장술입니다. 낮 동안 오징어는 물속 깊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밤이면 해안 근처로 다시 와서 파티를 열어요. 오징어가 만들어내는 빛은 그렇게 밝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미국 네바다 플라이 간헐천. 우주 로켓을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느 순간 알려지지 않은 행성에 대기로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 그런 행성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행성의 중력이 여러분의 로켓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곧 로켓을 표면에 착륙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의 우주선은 충분히 튼튼해서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자연, 믿을 수 없는 색, 그리고 기이한 산.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이 끓는 물기둥을 내뿜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흔들어 봅니다. 아, 지나치게 뛰어난 상상력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네바다에 있는 플라이 렌치 가이저를 보고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전히 놀라워요. 이 간헐천은 1960년대 한 지열 발전회사가 구멍을 뚫다가 발견했습니다. 지하수를 빠져나갈 수 있게 했지요. 그리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색인가요? 그건 조류 때문입니다. 옐로스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곳 역시 우주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장소예요. 델라웨어주와 로드아일랜드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지역에 10,000개 이상의 열수 분출공, 500개의 간헐천과 놀라운 폭포가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친지 데 베마라하. 자, 여기 고대 동물과 마주치게 될 것만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100m까지 솟아있는 뾰족한 바위들 사이에 무언가 숨어있을 것만 같아요. 이 국립공원의 절반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물의 침식으로 형성된 바위입니다. 이곳은 카멜레온, 이구아나, 개구리, 그리고 다양한 여우원숭이종과 같은 많은 동물의 서식지입니다. 아이슬란드 바트나요쿨 빙하. 지구상에 있는 불가사의를 찾고 있다면 아이슬란드에 꼭 들르세요. 그곳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를 발견할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얼음의 두께가 914m 이상 되기도 합니다. 바트나요쿨에는 탐사할 수 있는 30개의 배출 빙하가 있어요. 한때 만년설에서 얼음이 흘러내려오던 통로였지만 계곡의 경계들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얼음 동굴은 해빙수가 지표면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빙하를 통해 흐를 때 형성됩니다. 보통 기온이 더 높고 물의 흐름이 더 센 여름에 발생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물은 얼어요. 그렇게 동굴의 모양이 형성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스테파. 스테파는 다른 행성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무인도입니다. 일단 그 섬을 보면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바다새와 바다표범에 의해 거의 완전히 점령된 조용한 곳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놀라운 바위 기둥 덕분에 독특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역 사람들은 특이한 동굴에 대한 전설을 퍼뜨리기를 좋아합니다. 바위 기둥의 대부분은 화산 폭발로 인해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뉴질랜드 반딧불 동굴. 마법 동굴의 입구를 찾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배를 저어 들어가 안을 살짝 들여다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죠. 닫힌 동굴 안에서 마치 휘황찬란하게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 은하수까지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질랜드에 반딧불 동굴이 있으니까요. 동굴은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순과 종유석의 인상적인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반딧불입니다. 동굴에는 수천 개의 발광유충이 살고 있어요. 벌레는 곤충들과 잠재적인 짝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꼬리를 사용해요. 이 지역에는 이런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00년 이상 동안 동굴을 탐험해 왔어요. 중국 장자제 무릉원. 이 놀라운 장소는 숨막히는 풍경과 3,000개가 넘는 사암 기둥을 자랑합니다. 마치 자연이 초고층 빌딩의 자체 버전을 만들기로 한 것처럼 보여요. 일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절반 정도 높이입니다. 보통 기둥이 어디서 시작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밑에 무엇이 있는지 내려다보면 보이는 것은 끝없는 안개입니다. 구름 속에서 사라진 기둥 사이에 2개의 천연 석교가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하라의 눈.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수수께끼입니다. 이 지역물은 땅 위에 서 있을 때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한동안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떤 우주 물체가 지구 표면에 부딪혀 생긴 충돌 분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한 후 눈 모양의 기원이 전적으로 지구에서 유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지질학자들은 눈의 형성이 1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각판이 초대륙 판게아를 분리시키던 때였죠. 지표면을 향해 솟아오르던 녹은 바위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돔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화산 활동과 침식은 눈의 모양을 완성시켰습니다. 러시아 바이칼 호수.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담수호 중 하나는 분명히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을 거예요. 이 호수는 1월 초부터 5월까지 얼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너무 맑아서 40m 아래까지 볼 수 있어요. 시베리아 산에서 녹은 얼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이칼 호수에는 미네랄 소금이 없습니다. 볼리비아 살라르데 우유니. 이곳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극단적인 곳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염전이 1400평방킬로미터 이상 뻗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선사시대 호수가 증발했을 때 나타났어요. 두껍고 짠 지표면이 수평선 너머까지 뻗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디에서 땅이 끝나고 하늘이 시작되는지조차 헷갈리게 되죠. 칠레 아타카마 사막.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은 바위로 된 풍경, 소금 호수, 모래 언덕, 그리고 극한의 기온으로 유명합니다. 사막의 어떤 지역에서는 거의 50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땅에서 나오는 물이나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식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성 같은 다른 행성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밤이 되기를 기다리세요. 별로 가득 찬 무한한 하늘은 우주와 그 신비로 향하는 창문처럼 보이죠. 안녕하세요. 불무지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수평호는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참고하세요. 둘은 같은 거예요. 언뜻 보면 그림 같아 보여요. 아니면 하늘에 무지개 색깔의 물보라가 튄 것 같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이나 비와 공통점은 없어요. 이 현상은 특정한 형태의 얼음 구름을 통해 태양이 빛날 때 드물게 발생해요. 무지개 태도 그만큼 독특해요. 다시 말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완벽한 고리로 구부리기 위해서는 구름에 있는 특정한 종류의 얼음 결정체가 지구 표면에 존재해야 해요. 달빛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무리는 보통 흰색이고 태양무리는 무지개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면 페니 텐트를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아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뾰족한 얼음 기둥을 말해요.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조한 공기에 매우 춥고 고도가 높은 환경이 필요해요. 햇빛은 얼음을 물로 녹이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눈과 얼음의 날들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여워 보일 순 있지만 4.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작은 각각의 용암 방울들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펠레의 털이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펠레라는 단어는 화산을 뜻하는 고대 하와이 상징에서 유래해요. 바람이 작은 용암방울을 집어들 때마다 머리카락과 같은 가닥으로 느리는데 이건 유리철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이 섬세한 가닥들은 2m까지 뻗을 수 있어요.
드물게 구름 없이도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일까요? 이 희귀한 현상 이면에 있는 과학을 살펴봅시다. 비가 태양에서 바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종 우린 이걸 선샤워, 즉 여우비라고 불러요.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비가 별에서 직접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비구름은 그 특정 위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태양광선에 각이 지면서 구름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방향으로 비를 뿌리게 바람을 조금 불어주면 짜잔! 여우비가 내리죠.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지예요. 또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인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엔 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장마철이 올 때마다 이 평평한 땅을 완벽하게 반사되는 거울 호수로 바꿔줘요. 여러분은 피해 폭포에 대해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포 영화요? 이건 남극 대륙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일련의 폭포일 뿐이에요. 특별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가득 찬 지하 호수에서 나오죠. 이 작은 유기체들은 당 대신 황산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워요. 이 호수에 포함된 물은 철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기와 만나면 녹이 슬어버려요. 따라서 트레이드마크인 이름을 주는 붉은 폭포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우리 모두 그 노래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이 아니라 광물 석고의 독특한 형태예요. 종종 홍수가 날 수 있는 건조한 모래 지역에서 발달하죠. 습한 환경과 건조한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전환으로 석고 결정이 모래 알갱이 사이에 나타나는데 결정이 여기에 갇혀서 장미와 같은 모양을 형성해요. 사하라의 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위를 날아야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돔이에요. 아니요, 전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지름은 40km이고 많은 동심원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곳인 중심 영역은 지름이 약 30km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걸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그 이래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플로리다에 착륙할 때 사하라에 눈이 보이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걸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나무들 중 하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무지개 유칼립투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색을 바꾸고 껍질을 벗는 나무 껍질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죠. 보통 입에서 발견되는 엽록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린 나무 껍질이에요. 그런 다음 보라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마침내 자라면서 엽록소를 잃으면 갈색으로 바뀌고요. 숲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무 한 그루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흙 아래에는 땅 위에 보이는 약 47,000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양을 이어주는 복잡한 뿌리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나무는 사시나무예요. 이 나무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기체들 중 하나예요. 자, 여기 모든 여행객들에게 좋은 목적지가 있네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나사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라고 해요. 이곳에선 1년 중 300일이 뇌우를 동반해요. 그런데 지역이 뭐가 그렇게 독특해서 폭풍우가 자주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차가운 산의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만나 호수 위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터널 플레임 폭포는 캐나다 국경 근처의 뉴욕주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작은 폭포가 있어요. 약 20cm짜리 높이의 불꽃이에요. 알고 보니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누출이 폭포 뒤에 있었던 거예요. 불꽃이 거의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폭포가 충분히 덮어주고 있어요. 등산객들은 불을 꺼진 걸 보면 다시 불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 현상은 사실 꽤 흔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곳들보다 더 신선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황사, 백사, 그리고 심지어 흑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들어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녹색 해변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린샌드 비치라고도 알려진 파파콜레아는 하와이에 위치해 있으며 녹색 모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해변 중 하나예요. 이 독특한 색깔은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형성된 감람석으로부터 생겨났어요. 사실 하와이에서는 모든 화산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녹색 모래는 그만 볼게요.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해변 중 일부는 밤에도 빛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 천연이에요. 범인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것 때문이에요. 또는 미세 조류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고 살고 자라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는 작은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 아래 햇빛이 여전히 닿을 수 있는 바다의 상층부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파도와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 뒤흔들리게 될 때 빛을 발산하는데 밤 동안에는 어떤 빛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특별한 미생물들은 몰디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에버글레이즈와 같은 세계의 많은 곳들의 해변에서 발견돼요. 와이오밍주 애프턴 바로 바깥에 위치한 산의 밑바닥에는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작은 강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종류는 3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물줄기를 신비롭게 만드는 건 뭘까요? 아마 몇 분마다 시작하고 멈춘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어요. 강물을 자주 시작하고 멈추게 하는 게 그저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사이폰 효과일 뿐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면 늦여름에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때가 간헐천이 제일 활동적일 때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보이시나요? 간헐천을 여름에만 볼 수 있다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야생에서 하이킹을 하며 캠프를 차릴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발 밑에서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소리뿐이죠. 다람쥐 몇 마리가 저기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나무 사이 먼 곳에 뭔가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일종의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 보여요. 이상하네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숲속으로 최소 32km쯤 들어왔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근처에 도시나 마을은 없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알게 돼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셜록 홈즈 모자를 쓰고 조사를 시작해요. 자, 이곳에 몇 년에 걸쳐 무너진 오래된 집이나 저택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건 이 계단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괴한 구조물을 둘러본 후 여러분은 패여도 어떠한 토대의 흔적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마치 누군가가 케이크같이 집 계단을 잘라 여기에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과 친구들은 별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이상한 구조물을 더 오래 볼수록 소름 끼치는 존재가 느껴져요. 뭔가가 여기서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걸 알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생뚱맞은 계단의 발견, 숲에서의 터무니없는 발견들은 놀라울 정도로 흔해요. 어떤 것들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건 오래돼 보이는 반면 다른 것들은 어제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으며 모두 아주 신비로운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들 중 하나는 뉴햄프셔의 체스터필드에 있어요. 숲 한가운데 돌로 만들어진 반원형 아치에 중세풍 긴 계단이 있어요. 마담 앙뚜아네트 쉐리의 성의 일부인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녀는 파리에서 유명한 가수였어요. 이 성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중에 1962년에 다시 발견됐어요. 이번에는 계단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신비한 고대 계단은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의 한 숲에 있는데요. 꼭대기에 있는 작은 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단 같아 보여요. 왜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까요? 몇몇 전문가들은 그게 일종의 의식용 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도양에는 인도양 지오이드 로우라는 이상현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일그러진 자연 중력을 만들어내죠. 중광물 퇴적물, 많은 해구들, 그리고 마그마 포켓이 이 지역의 자기장을 방해해요. 지구의 중력은 지구 주변의 다양한 장소에서 변해요. 이걸로 연구원들은 패턴을 찾고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중력장은 일반적으로 아래에 밀도 높은 물질이 있는 걸 의미하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이 지각으로 올라오려는 지구의 멘틀이 움푹 패인 곳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니하우 섬은 사실 오늘날의 발전의 결실을 거부해요. 현지인들은 도보나 자전거로만 다니기 때문에 차가 보이지 않아요. 주민들의 다리가 튼튼한 것도 당연해요. 그들은 수돗물, 인터넷 또는 상점 없이도 번창해요. 섬 전체에 있는 유일한 학교는 보조 발전기가 있는 태양에너지로 작동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미국에서 태양열로 움직이는 유일한 학교라는 거예요. 이 섬의 거주자로서 지역 주민들은 영주권자들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설명해 줍니다. 만약 이 규칙들을 어기면 쫓겨날 수 있어요. 이제 방콕에서 멀지 않은 태국 북동부에는 7,500만 년 된 암석층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고래 3마리가 함께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이 만든 이 아름다운 디자인은 3마리 고래 바위로 알려지게 됐어요. 수백만 년 전에 이 지역은 사막이었어요. 하지만 땅이 변했죠. 점차적으로 지각판의 움직임과 침식에 의해 사암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 식으로 이 화려한 대형들이 만들어졌어요. 만약 3마리 고래 바위 주변의 산책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곳에서 폭포와 풍부한 동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야말과 가이단 반도에 위치한 이 넓은 구덩이는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계속 변하고 진화하는 것 같아요. 구덩이는 점점 넓어지고 사람들은 더 자주 그곳을 찾아요. 물론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론은 많아요. 운석 충돌에서부터 다른 문명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의견들은 많죠. 하지만 제일 일반적인 설명은 지구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 후 메탄가스가 물 분자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음을 통해 터지는 메탄 거품을 야기했을 거예요. 분화구들은 수천 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멕시코주 타오스라는 작은 마을로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2%가 매일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거주자들은 이 소리가 다른 은하계에서 온 손님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또 마을에 불길한 뭔가가 살고 있다는 이론도 있고요. 타오스는 저주받았다고들 하죠. 사악한 영혼이나 혼령이 조상들이 과거에 한 일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소리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이론은 그 장소의 특이한 음향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윙윙거리는 소리는 환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서 그걸 듣는다고도 하고요. 이 소리가 모두에게 똑같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겐 낮은 웅성거림이고 다른 사람들에겐 윙윙거리는 소리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에요. 더험이라고 불리는 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몇몇 사람들은 그게 낮고 두꺼운 웅웅거리는 소리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의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이 이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영국에서였어요. 또 거의 200년은 거슬러 올라가는 신비한 윙윙거리는 소리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지구상의 약 2%의 사람들만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귀가 저주파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거나 완전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아마 흥얼거리는 사람이 노래의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 농담도 200년짜리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화산은 밝은 푸른 용암을 내뿜고 파란색과 보라색 불꽃을 만들어내요. 이 현상은 화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또 악취로도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네요. 그리고 황산가스가 타는 듯한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하고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랗게 변해요. 또 이 북나구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호수가 있어요. 네, 냄새가 정말 심해요. 수중의 강과 호수가 염수연못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높은 염분이 주변의 바닷물보다 그 안에 있는 물을 더 밀도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과 호수를 형성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것에는 파도도 있어요. 이 파도들은 때때로 물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그곳으로 내려가면 염수 연못 수면에 쉽게 떠다닐 거예요. 하지만 잠수함 없이 그런 호수에서 수영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유독한 메탄과 황화수소를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네, 전 이것도 패스할래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멕시코의 크리스탈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결정 구조물의 본거지입니다. 동굴 안의 초희귀한 환경 덕분에 그곳의 결정체들은 믿을 수 없는 크기로 자라요. 공기가 엄청나게 습합니다. 물은 우유빛 거인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수톤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건 전봇대보다 더 길어요. 돌풍이 눈이 쌓인 지역을 가로질러 눈을 굴리기 시작할 때 원통형 눈 도넛이 생겨요. 마치 눈사람을 만들듯이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결국 바람이 움직이기엔 너무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눈 도넛의 중심은 비어 있어요. 도넛의 안쪽 층이 너무 얇고 도넛이 형성될 때 날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눈덩이보다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더 굴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눈 도넛이 나타나려면 아주 정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에티오피아의 다날키 한물지는 아마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하게 생긴 곳 중 하나일 거예요. 네온빛 온천, 용암 웅덩이, 광활한 염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유독가스가 열수구 위로 소용돌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웅덩이들이 산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수영하러 가지 마세요. 적어도 점심 식사 후 30분까지는요. 농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2년 바다에서 발견된 28,000마리의 고무 오리만큼 미스테리한 게 또 없어요. 홍콩에서 미국으로 목욕 장난감을 운반하던 배가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예요. 이 오리들 중 일부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바다에 떠 있어요.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심지어 호주에서도 목격됐어요. 그리고 갖고 놀면 목욕 시간이 즐겁죠. 고무리. 러시아 발트해 연안에는 수수께끼 같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춤추는 숲은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한 곳입니다. 숲의 소나무는 모두 고리와 나선형으로 꼬불꼬불 굽어 있어요. 그 지역의 모래 언덕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던 60년대 초반이 돼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죠. 한 가지 이론은 불안정한 모래가 나무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나무에 대한 다른 이론들에선 강한 바람 혹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숲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나면서 나무를 꼬이게 만든 거라고 하네요. 지역 전설에 따르면 나무 고리 중 하나를 통해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수명이 1년 늘어나거나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엽기적인 나무에 대해 말하자면 이탈리아 피에몬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빼놓을 수 없죠. 그곳에선 뽕나무 꼭대기에서 벚나무가 자랍니다. 이상한 것은 두 나무 모두 완전 건강하다는 거예요. 토성의 북극에 계속되는 폭풍은 모양이 이상합니다. 육각형이에요. 아마도 바람이 기울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 구름 패턴의 총 길이는 14,500km로 지구의 지름보다 약 1,800km 더 깁니다. 육각형은 여러 해 동안 관찰되었지만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색깔도 변했거든요. 예전엔 청록색이었지만 최근엔 황금색으로 바뀌었죠. 색이 변하는 이유는
계절이 바뀌면서 극지방이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워싱턴의 오크빌에서 비가 오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 비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빗물방울 대신에 하늘에서 투명한 젤리 형태의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이 방울들이 약 58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내렸죠. 이 비에 매우 가까이 간 사람들은 감기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방울은 뭐였을까요? 연구원들은 이 방울에 인간 백혈구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실험에서는 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방울이 해파리가 증발되어 비처럼 내린 거라고도 하고 심지어 상업용 비행기에서 떨어진 폐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항해하는 바위라고도 알려진 걸어다니는 바위는 외부의 개입 없이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가는 길을 따라 흙과 모래에 긴 흔적을 남깁니다. 움직이는 바위에 다양한 타임랩스 영상 자료가 찍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몇몇 바위에 GPS 내비게이션을 설치했고 바위가 상당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밤 동안 데스밸리의 어는 듯한 기온 때문에 얇은 얼음이 만들어진 후 낮이 되자 얼음이 녹을 때까지 바위가 움직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롤링스톤즈 콘서트가 있었거나요? 농담입니다. 시베리아의 바타가이카 분화구는 지하세계의 문처럼 보입니다. 길이는 약 1km이고 깊이는 86m예요. 하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지하층이 더 많이 노출되죠. 이 층들은 수천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움푹 꺼진 땅에 지구가 예전에 어떤 기후였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 분화구는 60년대에 급속한 삼림벌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땅의 그늘을 들이우지 않았고 땅은 더 뜨거워졌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분화구가 형성된 거예요. 뉴멕시코 타오스의 웅웅거리며 고동치는 소리는 1990년대 이후 현지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낮은 파장의 웅웅거림은 수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과학자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웅웅거림이 들려요. 다행히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기계장치, 청각체계의 여러 가지 장애,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탓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웨스트 시애틀은 웅웅거림을 두꺼비 물고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정의 고리 혹은 정령의 고리 또는 픽시 고리라고도 알려진 현상은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나타나는 신비한 버섯고리입니다. 버섯이 거의 완벽한 원형으로 자라는 이유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미신은 요정이 춤을 춰서 땅을 태워서 버섯이 빠르게 자라게 한다고 주장하죠. 코스타리카에는 약 300개의 구형의 돌덩이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걸 라스볼라스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공이란 뜻이에요. 이 돌은 거의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죠. 그들 중 일부는 무게가 각각 16톤까지 나갈 정도로 거대하죠. 이 돌덩이들은 또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려암, 석회암, 그리고 사암으로요. 추장의 집 앞에 일직선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기원은 모릅니다. 어떤 신화에서는 이 돌들이 아틀란티스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죠. 만약 여러분이 10월 말에 메콩강을 여행한다면 물에서 솟아오르는 빛나는 공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 빛나는 공을 나가의 불덩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크기는 다양해요. 불그스름한 공은 불꽃처럼 작은 것부터 농구공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에서 수천 개의 공을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습지 환경에 의해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미신을 믿는 현지인들은 메콩에 사는 거대한 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요. 대단한 물덩이에요. 미네소타에 있는 슈페리어 호수 북쪽 해안에는 악마의 주전자로 알려진 공원이 있습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둘로 갈라지는 폭포인데요. 강의 한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 부분은 땅속 구멍으로 사라집니다. 무엇이든 악마의 주전자에 던진 물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구멍으로 떨어지는 물이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네, 튜브 타고 놀 곳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루니어는 기괴한 짝짓기 의식으로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암컷은 물 밖으로 나와 해안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알을 낳기 위해 꼬리로 모래 속을 파고듭니다. 알은 모래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고요. 열흘이 지나 만조가 찾아오면 바다가 새로 부화한 새끼들을 씻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이런 방법으로 번식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헤스달렌 계곡 너머의 노르웨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흰색과 노란색과 빨간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빛은 낮과 밤 모두에 나타나고 80년대엔 한 주에 15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간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불빛은 공중에 떠다니거나 심지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있고, 다른 과학자들은 나트륨과 산소, 수소를 포함한 연소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단지 잘못 식별된 항공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옐로스톤 공원에는 유명한 끓는 호수가 있지만 그 호수가 끓는 호수로 세계에서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 깊은 곳에는 항상 뜨거운 6.5km 길이의 샤나이 팀피시카 강이 있어요. 그 이름은 태양이 끓였다는 뜻이죠. 뭐 실제로 끓는 건 아니지만 섭씨 91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파스타를 익히기에 충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강의 최저 온도는 45도입니다. 이런 현상을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이런 온도까지 데워지려면 화산과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화산이 64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결함이 지구 아래에 있을 수도 있죠. 서부 베네수엘라로 가볼까요?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현지인들은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밤 보니까요. 7시경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한 번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기가 다 떨어졌거나요. 1991년에 한 과학자가 이 지역에서 냉기류와 온기류가 만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기반함에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번개가 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번개 얘기가 나왔으니 전 번개처럼 가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인도네시아 박싱데이 쓰나미. 아침에 해저 지진이 시작됩니다. 그 진동은 1년의 쓰나미 파도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파도는 파리의 개선문 높이에 이릅니다. 운젠 화산 거대 쓰나미. 강력한 화산 폭발로 4000년 된 용암돔에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시마바라시를 휩쓸고 바다에 도달하여 메가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이탈리아 바종트 댐 메가 쓰나미. 산사태로 2억 5,500만 입방미터의 숲과 흙, 바위가 호수로 쓸려 들어갑니다. 바종트 댐 아래쪽의 작은 마을 위로 어두운 물벽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멍멍할 정도의 굉음과 함께 파도가 댐 가장자리를 덮쳐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미국 세인트 헬렌산 메가쓰나미. 세인트 헬렌산의 상부 457m가 붕괴되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눈사태의 일부가 스피릿 호수로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호수의 물은 에펠탑만큼이나 높은 파도의 연속으로 밀려듭니다. 알래스카 리투야만 쓰나미.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 파도는 고지를 덮쳐 나무와 식물, 토양을 안반으로 씻어 내려갑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동쪽 몰로카이 화산의 3분의 1이 무너져서 태평양으로 붕괴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상하이 타워 크기의 쓰나미가 발생해요. 파도는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에 도달합니다. 유카탄 소행성 쓰나미. 공룡을 멸종시켰다는 소문이 있는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소행성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대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보다 거의 2배나 더 큽니다. 허리케인 미치.
미치는 카리브해 서부에서 형성됩니다. 곧 강도가 강해져 역대 8번째로 강력한 대서양 허리케인이 됩니다. 폭풍은 온두라스에서 이틀 동안 시간당 10cm의 비를 쏟아붓습니다. 끔찍한 산사태와 홍수를 일으킵니다. 허리케인 앨런. 드물고 매우 강력한 이 폭풍은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에 도달한 몇 안 되는 폭풍 중 하나예요. 2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레이트 허리케인. 바베이도스를 휩쓸고 지나간 폭풍은 계속 이동합니다. 마르티니크와 세인트루시아에서 자라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더 멀리 이동합니다. 이 끔찍한 자연재해는 6일 동안 지속됩니다. 허리케인 도리안. 바하마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허리케인은 섬에 있는 대부분의 구조물을 평평하게 만들어 바다로 휩쓸어버립니다. 허리케인 윌마. 자메이카 인근 카리브해에서 발생하여 서쪽으로 향하는 폭풍입니다. 이틀 후 대서양에서 기록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변할 만큼 세력이 커집니다. 허리케인 패트리샤. 일반적인 폭풍 후도 단 24시간 만에 카테고리 5 허리케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최고 속도로 달리는 페라리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패트리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캄차카 지진. 캄차카 해안에서 128km 떨어진 곳에서 이른 아침 발생합니다. 지진의 진동으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두 파도는 최대 18m 높이의 치명적인 파도입니다. 세 번째는 훨씬 약합니다. 칠레 발파라이소 지진. 오전 5시경 두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 발생합니다. 지진으로 촉발된 쓰나미는 칠레 해안선 998km를 쓸어버렸습니다. 일본 도호쿠 지진. 첫 번째 땅의 진동은 깊은 수심에서 시작됩니다. 지진이 너무 강해서 일본 본섬이 움직입니다. 지진은 지구의 축을 최대 25cm까지 이동시키고 자전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 재난은 또한 내륙 10km까지 이동하는 40m 높이의 파도를 동반한 쓰나미를 촉발했습니다. 수마트라 인도양 지진. 두 개의 지각판을 따라 발생한 균열로 해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근처에서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지구를 1cm 진동시키고 알래스카까지 전 세계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알래스카 성금요일 지진. 북미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은 4분 38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966km 길이의 균열로 인해 끔찍한 산사태와 8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죠. 322km 떨어진 지역은 9m 상승합니다. 다른 지역은 영구적으로 2m가 내려갑니다. 칠레 발디비아. 칠레 대지진은 오후에 시작되어 10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재난은 캘리포니아 크기의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진은 하와이,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해안에 도달하는 쓰나미를 유발합니다. 토네이도는 보통 평균 10분 미만으로 지속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엘니노 토네이도. 폭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토네이도로 간주되며 최고조에 달할 때는 폭이 4km에 이릅니다. 미국 페리빌 토네이도. 새벽 2시에 발생하며 나무를 부러뜨리고 석조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회오리 바람이 강해집니다. 2층 건물을 무너뜨리고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뒤집고 던집니다. 브릿지 크릭 무어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가 브릿지 크릭 마을에 도착했을 때 폭은 1.6에서 2.5km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토네이도의 풍속은 시속 483km 이상에 이릅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강력한 토네이도가 거의 3시간 동안 맹위를 떨칩니다. 수많은 나무와 전봇대가 부러지고 도로와 농가가 파손되었지만 기적적으로 경로에 있는 모든 마을을 비껴갔습니다. 미국 트라이 스테이트 토네이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단일 토네이도는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를 거쳐 354km를 이동합니다. 토네이도의 평균 이동 경로는 보통 8km를 넘지 않습니다. 미국 투펠로 게인즈빌. 최소 12개의 단일 토네이도로 구성된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회오리 바람은 또한 심각한 돌발 홍수를 유발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탈리아 바종트 산사태.
오후 10시 몬테토크 정상에서 기자 대피라미드 100개를 쌓을 수 있는 규모의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산사태는 금문교보다 높은 쓰나미 파도를 일으키며 바종트댐 저수지로 떨어집니다. 중국 윈난성 시드니 항구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큰 바위, 돌, 진흙의 눈사태가 진샤강의 댐을 형성합니다. 일본 히다강 폭풍으로 인해 올림픽 수영장 30만 개 분량의 잔해가 흘러내리다가 앞서 발생한 또 다른 산사태로 인해 멈췄습니다. 도중에 산사태가 버스 2대를 도로에서 휩쓸어버립니다. 페루 산사태로 페루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긴 강인 리오 만타로가 댐에 잠겼습니다. 전체 과정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이는 산사태가 시속 최대 140km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8km의 잔해 흔적을 남깁니다. 타지키스탄 우소이댐 진도 7.4 지진으로 시작된 산사태는 무르갑 강으로 떨어져 강물의 흐름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 중 하나인 우소이 댐이 등장합니다. 미국 세인트 헬렌산 오전 8시 30분 재앙적인 지진으로 세인트 헬렌산의 북쪽 전체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기록된 산사태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화산 통풍구가 막히고 대재앙적인 분출이 시작됩니다. 미국 노스 보네빌 15세기 중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테이블 마운틴에서 엄청난 양의 잔해가 쏟아져 내립니다. 13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덮고 높이 61m, 길이 6km의 댐으로 컬럼비아 강을 막았습니다. 5분마다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행성의 생활 환경은 45억 년 전과 거의 똑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작은 바다나 해양이 부글부글 끓고 번개가 여기저기서 번쩍였고 지각판의 변동이 일어났으며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도 없었고요. 지구는 생명체가 조금씩 생겨나는 와중에도 마치 펄펄 끓는 거대한 가마솥 같았습니다. 만약 또다시 지구가 들끓기 시작한다면 우리 행성에 사는 생명체들은 대재앙으로 전부 죽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대재앙이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상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조그마한 지하 벙커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계가 몇 분 안에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네요. 커다란 방수 백팩을 싸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지하 벙커는 지진에 안전합니다. 지진의 운동 방향과 같이 움직이는 만큼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구호품이 부족하니 이 피신처를 떠나야 합니다. 게다가 어제 라디오에서 관측자들도 전부 남쪽으로 피신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라디오에 나온 좌표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또 새로운 재앙을 겪기 전에요. 벙커 문을 연 여러분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태양은 회색빛 하늘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땅은 흔들리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집도 빌딩도 없고 여러분 머리 위로 떨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며 걷고 있고 지진 때문에 발을 다치지도 않습니다. 꼭 트램펄린 위에서 뛰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땅에 생기는 깊은 틈이 위험 요소지만 여러분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극한의 아침 몸풀기를 끝내고 나면 아침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배낭에서 통조림 1개를 꺼냅니다. 다음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 시간이 몇 분 있으니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증조할머니가 말해주신 것들을 되새겨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지구는 여러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곳에 살았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각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온과 기압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 모든 도시들이 폐허가 됩니다. 쓰나미와 홍수가 남은 잔재들을 쓸어가 버렸죠. 화산재는 햇빛 한 점 보이지 않게 하늘을 가립니다. 산불은 나무들을 전부 파괴시키고 폭발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여러분은 바로 그 천운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칠 때쯤 또 다시 땅의 흔들림이 느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동할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세계를 여행합니다. 살아남기에 더 안전한 방법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방랑의 연속이지만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자연재해를 겪는 동안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는 데다 체력도 뛰어나게 단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남쪽으로 수킬로미터를 달리다 갑자기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른 방독면을 씁니다. 지진 때문에 담수가 올라옵니다. 토양에서 지표면으로 이산화탄소가 흘러나오고요. 방독면을 쓰면 편리하지만 빨리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멀리에 초록빛의 숲이 보입니다. 불에 타지 않은 드문 곳이네요. 방독면을 벗고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의 그늘을 피신처 삼아 나무 밑으로 갑니다. 이 푸르른 지역은 초목이 가득합니다. 알록달록한 꽃들, 딸기, 베리류가 여기에서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옥한 땅은 화산 주변에서 나타나니까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 마그마를 뿜어내서 초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높은 산이 보입니다. 화산이에요. 지하 땅의 압력이 올라와 폭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챙겨서 최대한의 속도로 이곳을 달아납니다. 분화구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숲은 불로 뒤덮입니다. 배낭에 접어뒀던 킥보드를 꺼내 펴니다. 그리고 활활 타는 산에서 될 수 있는 한 재빨리 달아나죠. 하늘은 화산재로 뒤덮였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세네요. 바람결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쪽으로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삽을 꺼내 땅을 팝니다. 땅이 건조하지만 몇 분 안에 작은 골짜기를 파낼 힘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피난처에 얼른 몸을 숨기고 보호 텐트 속에 들어갑니다. 허리케인이 화산재를 다른 방향으로 휩쓸어가서 공기가 다시 맑아졌어요. 하지만 불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바람이 숲을 덮칩니다. 여러분은 산골짜기를 빠져나와 다시 방독면을 씁니다. 주변은 연기로 자욱해요. 그리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허리케인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허리케인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바다 표면에 부딪혀 대기권으로 올라갈 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분명 물이 있는 거예요. 잘 됐어요. 여러분은 목이 마르고 열을 식히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뒤에서 굉음이 일어납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불길 위로 거대한 파도가 덮칩니다. 겁먹지 않고 백팩에서 구명조끼를 꺼내고 방독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잠수 마스크와 오리발을 꺼냅니다. 파도가 여러분을 덮쳐도 허우적대지 않아요. 수년간 살아남아 오면서 수영을 아주 잘하게 되었거든요. 떠내려가는 나무를 잡은 후 인내심을 가지고 홍수 대신 새로운 자연재해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5분 동안 번개로 번쩍거리며 어둡고 폭풍우가 치는 하늘 아래를 항해합니다. 파도가 쳐도 여러분은 남쪽으로 노를 젓습니다. 꽤 추워지고 있어요. 드디어 해안가가 보입니다. 땅은 아니고 얼음입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급격한 기온 변화를 가져오는 차가운 사이클론이 일어납니다. 꼭 남극에 있는 것 같아요. 눈과 눈보라로 뒤덮입니다. 엄청나게 춥지만 알루미늄으로 만든 담요를 꺼내 천천히 남쪽으로 걸어갑니다. 옷 안쪽에 구긴 종이들, 뽁뽁이, 면조각 같은 것들을 넣으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 몇 개에 눈을 모아 넣습니다. 나중에 녹이기 위해서요. 얼굴에 고드름이 맺히지만 눈보라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에서 눈이 으스러지네요. 얼음이 녹고 물로 변합니다. 뜨거운 기운이 얼굴에 닿죠. 딱딱하고 건조해진 땅을 발견하고 하늘을 보고 시계를 봅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다시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배낭에서 금속판을 꺼내 머리 위에 씁니다. 몇 초 후에 거센 비와 우박이 머리에 떨어집니다. 큰 우박이 금속판을 강타하지만 여러분은 차분하다 못해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땅은 축축해지고 우박은 녹아내립니다. 우박이 그치자 옷 속에 넣어둔 보온재들을 꺼내 배낭 속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랗고 가시 돋은 철사를 펼칩니다. 가시는 구리선에 쌓여있네요. 여러분은 그 막대를 서로 이어서 하나의 긴 안테나로 만든 뒤 땅에 박아두고 도망칩니다. 비구름 때문에 우박이 그치면 번개가 땅에 내리꽂힙니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간 만들어둔 피뢰침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폭풍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피뢰침을 뽑고 다시 배낭에 넣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다시 올라옵니다. 녹은 눈을 마시고 사막을 돌파합니다. 다시 지구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대모험이 시작되죠. 지진, 이산화탄소, 화재, 홍수, 눈보라, 쓰나미, 번개. 이것들이 반복 또 반복됩니다. 나침반에 의지하면서 이 여정을 계속하다가 몇 달 후에는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땅에 꽂혀있는 기다란 안테나를 발견했어요.
지하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 표시죠. 이 도시는 몇 개의 벙커가 터널로 서로 연결되도록 지어졌습니다. 벽으로 방사선이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서 매일 일어나는 지진으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구 핵에서는 열기가 나옵니다. 이 열기는 물을 끓게 하고 수증기를 형성하죠. 그리고 전기는 별도의 기지에서 생성됩니다. 사람들은 호수나 강에서 물을 추출합니다. 태양열 대신 이곳저곳에 설치된 자외선 램프가 사람과 식물에게 필요한 빛을 제공합니다. 지구에선 자연재해가 5분마다 발생하지만 여전히 땅속 세계에서는 인류가 숨쉬고 있습니다. 살라르데 우유니는 마치 큰 거울 위에 서 있는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1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소금 사막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나라인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이 천연 거울은 오래전에 증발한 선사시대 호수의 흔적입니다. 비록 평평해 보이지만 GPS 기술은 일부 풍경이 2.5cm도 안 되는 약간의 경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수렁에 잠겨 있어 약 100억 톤의 소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때 맞춰 그곳에 도착하면 근처의 호수들 중 일부가 하늘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는 얕은 물 웅덩이로 넘쳐납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소금과 리튬을 추출해요. 거기에 가거든 세계 최초의 소금 호텔을 방문하는 걸 잊지 마세요. 페루에서는 진짜 무지개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정상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자연에서 푸른색,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을 보는 건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바타라 협곡 폭포에는 누구나 걸어서 건너고 멋진 사진을 찍고 소풍을 즐길 수 있는 3개의 천연 다리가 있습니다. 폭포는 석회암 침식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된 결과이지만 마치 누군가가 구멍을 뚫은 것처럼 보입니다. 수도 베이루트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타누린 마을에 있습니다. 사해는 다른 바다에 비해 염분과 미네랄의 농도가 높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호수지만요. 수영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몸에 좋은 천연 화학물질을 얻기 위해 그곳에 갑니다. 수면 위를 떠다니는 건 긴장을 푸는 좋은 방법이죠. 이 고대 수역은 바다보다 9.6배 더 염분이 높아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염분을 좋아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 일부만이 발견됩니다. 또한 해수면 420m 아래로 육지에서 가장 낮은 고도입니다.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가운데가 완벽하게 2조각으로 잘려 평행하게 놓여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알-나스라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인 현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빙하는 마치 남극 대륙 한가운데에 누군가 많은 양의 붉은 페인트를 쏟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색입니다. 피폭포는 극도로 짠물이 산화철과 섞인 결과로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 이런 섬뜩한 경관을 연출합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는 실제로 움직이는 기차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차가 하루에 2번 지나갈 때 아무도 선로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거리가 붐비는 날에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이거나 근처에 있는 많은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얼어붙은 거품은 캐나다 아브라함 호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젤리처럼 보이지만 바닥으로 가라앉는 유기체를 먹은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메탄가스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탄 거품이 방출되지만 동결 온도 이하이기 때문에 이 거품은 제자리에 얼어붙게 됩니다. 호주에는 킴벌리 지역 해안에 독특한 수평 폭포가 있습니다. 사실 이 폭포는 좁은 바위 2개를 통해 빠르게 흘러가는 조수입니다. 조수는 9m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썰물이 바뀔 때마다 폭포는 거꾸로 흐릅니다. 또한 호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암석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심지어 큰 언덕처럼 보여요.
둘레는 10km이고 높이는 351m입니다. 바위가 아주 오래돼서 가장자리는 침식됐어요. 바위를 통해 물이 흐르는 곳으로도 알려진 애리조나에 있는 엔텔로페 협곡에는 길쭉하게 구멍이 난 2개 구획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사암을 흐르는 물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해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팔라완 지방에서는 가장 맑은 물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 아래에 있는 수중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론시에는 하얀 모래사장이 있고 많은 작은 배들이 많은 멋진 풍경 사이를 지나갑니다. 트리스탄 다 쿠냐는 대서양에 있는 작은 화산군도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 유일한 이웃도시입니다. 이 독특한 곳에 도착하려면 배로 7일이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적한 세계로 탈출하고 싶다면 280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은 모든 것에서 동떨어진 느낌이 들게 해줄 거예요. 트리스탄 다쿠냐보다 더 고립된 섬은 핏케언 섬입니다. 타히티에서 2200km 떨어진 이곳은 영국인, 폴리네시아인, 그리고 다른 태평양 섬 사람들이 어울려 화산 토양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며 사는 곳입니다. 인구는 50명 정도입니다. 이 작은 섬은 2번째로 큰 해양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12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보급선을 타고 장거리 항해를 떠날 준비를 하세요. 우크라이나에 버려진 환상 속 철도 터널은 여러분이 방문할 수 있는 가장 로맨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나뭇잎과 무성한 녹색 식물 사이를 걷는 것은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주요 관광지이자 많은 독특한 동물과 식물이 모여있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사방에서 흐르는 무한한 폭포와 주변의 맑은 호수가 펼쳐진 덕분에 마치 서사 영화 세트장 같아요.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이며 지구상에 얼지 않는 담수의 2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 최대 깊이는 1646m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의 고립으로 인해 가장 다양한 생명체들이 사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1300종 이상의 동물과 570종의 식물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멕시코에는 지하 수정동굴이 있는데 마치 성간세계처럼 보입니다. 지표면 아래 약 300m 깊이에 있으며 각각의 수정 스파이크는 길이가 10m이고 무게가 55톤까지 나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수정 결정체 중 일부입니다. 이 해변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붉은 모래이고 바로 이 때문에 중국 텐진으로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소금물에는 수와 다살사라는 붉은색 식물이 살고 있어요. 바닷가 전체가 붉은색으로 덮여 있는데 바다 꼭대기 층만 보입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에 영감을 준 텐지 산맥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산은 우링위안 지역 5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어요. 수백만 년의 암석 침식이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캘리포니아에는 자이언트 포레스트가 있는 세쿼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런 거대한 나무 8,000그루 이상이 이 땅에 솟아있는데 이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 10그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 세쿼이아는 최대 27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며 최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고양이 섬의 인구는 10명 미만인데 고양이는 120마리 이상입니다. 이 섬은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역 주민들은 그 사실을 좋아해요. 이곳을 방문한다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꼭 데리고 가세요.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고층 빌딩과 가장 오래된 대도시의 고향입니다. 시밤의 고대 도시는 사막 바닥에 솟아오른 진흙 건물들 때문에 사막의 맨해튼이라고 여겨집니다.
고대의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의 휴식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진흙벽돌 건물들은 높이가 7층이며 비옥한 토양과 건초, 그리고 물로 만든 벽돌을 햇빛 아래서 며칠 동안 구워서 지어졌습니다. 1층은 가축과 곡식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고, 위층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터키 파무칼레에 있는 고대 온천의 화학적인 구성은 가장자리 위로 쏟아지는 물을 마법처럼 보이게 합니다. 온천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게 해줍니다. 이 바위들의 모양과 형성은 인간이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격렬한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과학자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코스웨이가 왜 그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생겼는지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소코트라는 인도양 예멘 앞바다에 있는 외계인 같은 섬으로 가장 독특한 나무가 있는 섬입니다. 용혈수라고 불리는데 이 놀라운 섬에서만 볼 수 있어요. 2008년에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검은 폭포는 그것을 둘러싼 어두운 용암 기둥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폭포의 밑부분에는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요. 전체 구조는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영감을 주었습니다.